우리 지난 시간에 식물의 생산량과 소비에서 요거 기억나죠? 총 생산량, 호흡 빼면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그치? 그게 어디로 넘어가면 1차 소비자로 넘어가면 뭐가 돼? 피식량이 1차 소비자 전체의 섭식량이 되는 거야. 피식이 먹힌 양이잖아.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입장, 초식동물 입장에서 섭식량, 먹은 양이 되는 거고, 그중에 배출을 빼면 동화량, 동화량에서도 호흡량 빼면은 나머지가 피식량과 생장량이 됐었어.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에 포함이 된다.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 차이인데 일단 열대우림이 생산량이 가장 높아요. 어디가 가장 높다? 그래서 다른 숲 파괴보다 열대우림의 파괴가 우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가장 생산량이 높은 거니까. 그리고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천이가 진행 중이다. 즉 숲의 면적으로 따지면 숲이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 그러면 커져간다. 순생산량이 많아야 돼. 뭐가 많아야 된다고? 순생산량이 좀 많아야 돼. 생산량 전체는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겨놓는 양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몸집을 키워가는 단계야. 근데 음수림까지 극상에 도달을 하면은 순생산량이 되게 적어져. 남는 게 없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 극상은. 평형이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거의 똑같아서 이 군집이라든가 이런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극상에서는 순생산량은 별로 없습니다. 농경지는 순생산량을 극도로 불려놓은 거야. 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저기 열매 맺히고 이런 걸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지. 그래서 농경지는 순생산량을 극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그렇게. 극상에 도달하면 뭐가 많다? 호흡량 비율이 높아져. 저 말을 좀 다르면, 즉, 순생산량이 별로 없다 그랬지. 근데 순생산은 뭐였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였지. 그래서 저 말을 조금 바꾸면 뭐가 돼? 극상에서는 호흡량의 비율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좀 말이, 특히 천이가 진행 중인 극상에 도달한 이 두 개가 말을 살짝 바꿔서 보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게 켜졌어.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 중에서 첫째, 탄소의 순환. 여러분이 물질의 순환은 대충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 두 가지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탄소의 순환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각 권역별로 어떤 형태로 탄소가 들어있는지부터 알아야 돼.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배울 때 네 가지 권역을 배웠어요. 직권 배웠고, 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네 가지 권역 정도 배웠어요. 사실 외권도 있는데 물질이니까 탄소의 형태 있지. 직권은 탄산염 형태로 있습니다. 무슨 형태? 대부분이 CaCO3 같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CaCO3 석회석 형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직권의 화석연료 형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원래 탄소면 기체이기도 하고 뭐 이온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그런데 고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가장 적어.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 주시다 가장 많습니다. 탄소가 어디에 가장 많냐? 직권에 가장 많습니다.
공기나 이런 데보다 직권에 탄소가 가장 많아. 탄산염 형태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수권에는 HCO3-나 CO3 E- 형태의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수권에서 양이온을 만나면 탄산염이 돼서 가라앉아요. 석회석은 대부분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일부는 저기 그 해양 생물에 의해 그 산호나든가 조개 껍데기가 쌓여서 석회석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깊은 바닷속에서 얘가 양이온 만나서 가라앉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석회석이 나오는 지역은 옛날에 되게 깊은 바다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권은 이산화탄소 형태 혹은 메테인 형태로 주로 존재를 합니다. 뭐 이산화탄소 형태가 가장 많긴 하죠. 생물권은 한마디로 탄단지 핵산이니까 유기물 형태. 무슨 형태? 그래서 탄단지 핵산 이런 형태로 생물권에 보통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뭐 아무 데서나 먼저 출발을 하면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으로 들어갑니다. 생물권에서 유기물이 일부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넘어옵니다. 일부는 땅속에 파묻혀서 화석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물을 약간 산성화시키면서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산 이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탄산염이 돼서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직권에서 화산이 터지면 여기서 밖으로 못 먹고 다시 이렇게 기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화산이 터지면 기권으로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연결돼 있죠? 들락날락.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여러 개 순서 있는데 다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광합성에 의해서 생물권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물권에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호흡으로 나올 것이고 유기물이 돼서 유기물이 뭐 이산화탄 호흡을 이산화탄소로 나오거나 혹은 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생물이 파묻힐 수도 있고. 응? 그래서 문제 나오면 얘네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쉽게 이해할 거예요. 이미 다 배운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광합성 몰라? 호흡 몰라? 다 알죠? 연소. 여기 파묻어놨던 사람이 꺼내갖고 태우면 공기 중으로 돌아가죠? 그치? 문제는 이거지 이거. 인간이 화석연료를 자꾸 연소시키니까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요. 생태계에 카본을 묻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광합성이거든. 근데 열대우림 같은 수분, 즉 식물이 사는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아마 여름이 점점 더워질 거야. 나 고등학교 때 에어컨이 없었어. 학교에. 한 교실에 50명 있는데, 응? 벌벌거리는 선풍기 4대인가? 천장에 붙어 있는 거? 그게 끝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된 선풍기거든? 선풍기 돌리면,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돌려야 돼. 50명이 교실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여름에. 선풍기 돌릴 때 다 창문, 우리 때는 여름에 무조건 창문 열어놓는 거야. 비 올 때 빼고. 근데 문제는 덜덜덜덜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럼 가끔 특히 영어 선생님들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선풍기 꺼요. 뜨거워 죽겠는데 여름에 제일 힘든 게 여름 보충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 들을 때 기온은 제일 높은데 선풍기도 못 틀게 하는데 요즘은 에어컨 잘 틀어주나? 전기요금 때문에 잘 안 틀어주는 학교 있다 그러는데 응? 잘 틀어줘? 요즘은 그래도 그 옛날에 뉴스에까지 나와서 학교에서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부모들이 한 달에 얼마씩 더 낼 테니까 전기요금 걱정 말고 애들 에어컨 틀어주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 학교에서. 실제로 그 돈을 걷어갖고 전기요금을 보태라고 낸 학교도 있고. 요즘은 잘 틀어주나 보네. 자, 탄소이순환은 어려울 거 없어. 그 다음, 여기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거 알고 있지?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거. 근데 온실 효과는 나쁜 거야, 아니야? 온실 효과는 나쁜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지. 온실 효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소순환. 통합과학 시간에는 질소순환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요거를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다 따로 조금 적어볼게요. 이건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식물, 동물이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특히 3대 비료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에서 다른 건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는데 특히 식물, 농작물을 키우거나 이럴 때 특히 필요한 거. 자, 식물 생장에 필요한 10대 원소가 C, H, 이건 안 적어도 돼. O, N, S, P, K, C, A, M, G, F, E. 이것들이 보통 수경 재배할 때 이 10대 원소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분자 상태로 흡수가 필요하거든? 나머지는 이온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이 중에서 특히 생태계에서 부족한 게 질소, 인, 칼륨 요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3대 비료 이래는 질소, 인, 칼륨을 얘기해요. 질소는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에 만들어가지고 애들 몸집, 식물이 자라는 몸집 크기하고 직접 연관이 있고 인은 씨앗, 종자를 만드는 DNA를 형성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식물 키우면 대부분 먹는 게 어느 부분? 종자 부분이 되게 많죠. 그건 밥도 종자 부분이잖아. 씨앗 부분이잖아. 그래서 DNA 만든 거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요. 칼륨은 상투압과 관계돼서 뿌리에서 물질을 흡수하는 거와 연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를 비료로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료가 질소질 비료입니다. 요소 비료. 요즘은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섞인 비료가 나오는데 옛날에 저걸 세 가지를 따로따로 줘야 됐어요. 질소질 비료를 주는데 사실 지구상에 질소가 더럽게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지? 지구상에 공기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질소입니다. 공기 속에 질소가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얘는 분자 상태도 있고요. 질소 분자는 공결합이 삼중결합이야. 더럽게 단단하게 붙어 있다고. 떼어내기가 어려워.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질소 보존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리는 질소 보존법인데 이거 500도씨 200기압 거기에 촉매가 있는 조건이 이 정도 됩니다. 생태계에서 저 조건 웬만하면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반응 실험 무지하게 여러 번 봤죠? 근데 한 번이라도 실험해 본 적 있어 없어? 왜? 학교에서 이 조건 못 만들어요. 온도는 500도 정도 만들 수 있거든? 플로파톤치 세게 쏘고 저 정도 나옵니다. 근데 200기압을 못 만든다고. 잘못하면 폭발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비슷한 조건, 오히려 저보다 더 강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N2 상태에 얘를 다이렉트로 식물이 쓸 수 있는 질산 이온 형태로 바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 뭘 것 같아? 공중방전, 벼락치는 거예요. 뭐라고? 벼락을 치면 그 주변 온도가 아주 좁은 영역이지만 순간 1억 도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벼락이 떨어지잖아. 그럼 모래가 일부분 녹기도 해요. 그 강한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가기도 해. 지금 전체로 보면 1초당 한 번 이상의 낙뢰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전체로 본 거고, 응? 최근에 벼락치는 거 언제 봤어? 거의 없죠. 그럼 생태계에 식물이 쓸 질산이온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그래서 보통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잖아. 한 3년 농사 지면 애들이 잘 안 크기 시작해. 땅 속에 얘네들이 고갈된 거야. 그런데 논밭은 해마다 농사 새로 짓지. 비료를 줘야 돼. 그래서 사실 저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1900년 이전에는 한 2년, 3년 농사 짓고 1년 동안 쉬게 해요. 거기다 뭐 이렇게 부엄이나 똥 같은 거 뿌려놓고 1년 동안 그냥 방치 비슷하게 해.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 3년 농사, 그러니까 3년에 3년 농사 짓고 1년씩은 쉬어야 돼. 지금 전 국토의 농지가 25%가 놀고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식물은 식물이나 이런 애들은 얘 말고 얘도 일부 쓸 수 있어요. 암모늄 이온도 쓸 수 있거든. 근데 주로 쓰는 게 얘야. 질산이온이야. 고맙게도 어떤 놈들이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박테리아 뭔지 알아? 콩과 식물 뿌리에 붙어서 공생관계의 가장 대표 주자. 뿌리혹 박테리아. 혹은 독립생활하는 박테리아 종류 중에 아조토박터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 다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질소 고정 세균이 사실은 뭘 만드냐면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NH3. 근데 NH3 물에 녹으면 즉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자, 질소 고정 세균의 가장 대표 주자 누구?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아조토박터라는 세균도 존재를 합니다. 얘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데 암모늄 이온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질산화세균이에요. 옛날 책에 보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질화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너네들 볼 것 같으면 질산화가 맞아. 사실 여기 사이에 아질산 NO2-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 거쳐서 질산 이온이 되는데, 응? 그래서 아질산화 세균, 질산화 세균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질산화 세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식물이나 동물의 그 생태계 쪽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생물 안으로 흡수돼서 이 안에서 질소 동화가 일어납니다. 주의사항.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질산화지. 질소 동화는 얘네가 흡수돼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질소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문제가 드디어 여러 번 나왔어. 요 과정이 질소 동환이? 라고 묻는 문제. 요 과정은 질소 동화가 아니라 질산화가 됩니다. 얘네들이 흡수돼서 생물 안에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로 합성되는 거 있죠? 그게 질소 동화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든 거, 생태계에서 이렇게 만든 게 많지 않단 말이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위적으로 저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암모니아를 수입해다가 얘를 만들어요. 암모니아는 거의 다 대부분 암모니아나 요소, 암모니아는 저 냄새나고 기체로 날아가니까 대부분 요소 형태로 수입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 붙이면 요소예요.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요소가 된다. 우리 몸에서도 그 반응이 일어나잖아. 간에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으니까 요소로 바꾸죠. 이산화탄소하고 붙이면 그렇게 돼. 그 상태로 수입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일부는 트럭에다가 요소수로 집어넣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중국에서 요소 안 판다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공중분포 보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싸. 그래서 우리나라 비료 공장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품 암모니아나 요소 갖다가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야. 질소 공장은 비료 공장은 화약 공장이구나. 염초. 얘가 염초야. 흑색 화약 만들 때 들어가는 염초야 이게. 그 이순신 장군이 6.25란다. 임진왜란 내내 걱정했는 게 그 염초 부족해서 그 선조 시키면 그 화약도 안 주고 그랬으니까 밤하늘로 쓴다니까 염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야. 생태계에서는 비교적 구하기가 귀한 거예요. 그치? 그런데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는 단공 문자도 있습니다. 탈질산화라고 해요. 뭐라 그래?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시켜서 공기 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 완성됐죠. 백면도는 순환이 완성됐죠. 물론 얘 생물 안에 들어있던 건 일부 썩어서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난 그 과정을 일부러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과정 있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한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요 과정 질소 보정 세균에 의한 질소 보정 공중에 있는 기체 상태의 질소를 고체 형식 즉 물에 녹아있거나 고체 형식으로 바꾸는 걸 질소 보정이라는 겁니다. 야, 저거보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아니? 내가 좀 줄여갖고 설명했고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문제 보면은 조금 추가하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여기는 질산화하고 질소 고정만 똑바로 하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태계에서 물질의 흐름. 정확하게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가는 겁니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갑니다. 요거 그림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올 것이고 내신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에너지야. 박스 밖으로 나가는 건 에너지야.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게 물질이고 아마 시험 문제 보면 여러분들은 흑백이니까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을 해줄 겁니다. 아니면 가느다란 거, 굵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줄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박스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 물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으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유기물을 따라서 먹고 먹히는 호식과 편식 관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오케이? 물질을 따라서 에너지가 갑니다. 근데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흘러가면 끝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돼요. 뭐로 방출된다고? 거의 대부분 열 에너지로. 결국 나가는 게 꾸준히 있으니까 꾸준히 들어올 필요도 있겠지. 어디서 들어와? 태양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 있는 에너지 거의 모두가 수소량의 일부를 빼고는 다 에너지 근원이 태양입니다. 어렵지 않죠? 저거는? 여기서는 화살표에서 물질과 에너지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구하고 여기서 에너지 효율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효율 그리고 평형 들어온 에너지 전체는 나간 에너지의 합과 같다. 들어온 에너지는 방출된 에너지 여기서 보면 들어왔지?
요 들어온 에너지 총량은 나간 거, 먹힌 거, 나간 거 총량과 같다. 여기다 하나 더 에너지 효율까지 계산할 줄 알면 이 문제는 뭐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생태계 평형. 평형이라 함은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평형이 무슨 뜻이라고? 큰 변화가 없다. 여기 뭐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그랬는데 물질도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각 개체 분의 크기라든가 전체 생태계의 크기가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평형 상태가 잘 유지되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가 돼.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려면 생물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되겠지? 그래야 안정적이고 평형을 잘 유지하는 생태계가 됩니다. 자, 안정적인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 복잡한 생태계다. 평형은 뭐에 의해서? 먹이 사슬 혹은 먹이 그물에 의해서 포식과 피식의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즉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는 일순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균형이 일순간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통합과학 때 마지막 단원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은 그림 가지고 기억 안 나? 이거 똑같은 그림 나와요. 요거랑.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 게 1학년에서 수업해놓고 2학년 거 했다고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혹은 2학년에서 수업해놓고 지난주에 선생님 이거 했지 않았어? 막 그래 막 이럴 때 있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비슷해. 그림도 똑같고.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생태계에서 갑자기 1차 소비자, 즉 초식 동물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 동물? 그냥 메뚜기가 증가했다고 치잖아. 풀 뜯어먹는 애들이. 그러면 얘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 풀은 숫자가 줄어들겠죠. 풀은 숫자가 줄어들지만 그 위에 메뚜기 먹고 사는 애들은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그치? 근데 밑에 게 줄었죠? 그러면 요 다음 단계는 얘가 줄었으니까 그 위에 게 줄어야 되지. 그래서 줄고 마지막으로 얘가 주니까 그 위에 거 줄고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보통 요 단계를 주고 이 다음 단계를 예상하라고 해요. 그러면 아래 거는 줄고 위에 거는 증가합니다. 혹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물어봐요. 이 다음에 아래 거는 반대로 위에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가운데 게 증가했으면 위에는 증가, 아래는 감소를 해야 돼요. 가운데 게 감소했으면 아래 거 증가, 위에 거 감소.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단 멸종 사건 같은 너무 심한 파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숲이 나무 몇 그루 비고 그런다고 한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무 별로지 않는 티가 날 것 같아? 한 4, 50년 지나면? 티도 안 나겠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50년 후에 거기 다시 숲이 돼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한계를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면 거의 대부분 한계를 벗어나죠. 그리고 멸종이 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일순간 뭐 잠깐은 깨질 수 있어. 일순간. 근데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 한계를 넘어가는, 즉 평형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자연재해로는 산불, 홍수. 야, 산불 나면 얼마 전에
그 어디지? 호주 쪽에 산불 난 거 작년인가? 나 거기서 진짜 불쌍한 코알라가 빠르니? 느리지? 근데 이게 불이 붙었는데 코알라가 그 불을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바닥에다 천지가 불천지야. 그러니까 그 불을 얘 입장에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안 타 죽으려면. 털이 홀라당 다 끄실러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게 고통스러웠겠지? 그러니까 코알라가 울더라고. 꾹꾹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 근데 그걸 촬영하고 있는 거야. 씨, 나쁜 기자 새끼 가서 구해주든지. 근데 기자는 그런 거 구하는 거 안 구한다며. 기자는 길이 미끄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구하지 않는데 그 장면을 촬영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여기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그 죽어가는 동물을 보고 산불이 위험한 거구나. 산불 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만들게 만드는 존재가 기자야. 그래서 나는 당장에 그 코알라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화면에 나오는. 바닥에 진짜 이렇게 잔디밭 같은데 잔디밭처럼 불이 붙었거든? 근데 거길 이 코알라가 기어가는데 딱 봐도 털에 불이 붙는 게 보여. 아, 거기다 걔네들 목욕 안 했으니까 털에 개기름 착 쌓일 거 아니야. 한 번 불 붙으면 꺼지지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나무늘보는 느리니까 그대로 타 죽었고. 나무늘보가 더 더러워. 코알라보다. 걔 나무늘보는 그 안에 막 이끼 끼고 그래요. 하도 안 움직여서 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산불이 나버리면 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응? 그리고 너무 심하게 파괴돼서 물론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면 나름대로 새로운 생태계가 또 들어서겠지. 100년 단위가 지나면. 근데 산불이나 이렇게 너무 심하게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회복이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불 작년에도 해마다 저기 태백산맥 해마다 태우고 있잖아, 우리? 해마다 산불 때문에 봄 되면 난리가 나잖아. 그거 회복되는데 그래도 아 여기가 산불이 났었던 데야? 라고 느끼는데 한 20년 걸려요. 10년이 지나도 와 여기 산불 크게 났었나 봐 이렇게 남아있어 그 잔재가. 나무들 이렇게 끄실린 거 그대로 남아있어. 진짜 심해요. 한 20년 이상 지나 여기에 산불이 났었다고 이 정도 돼. 근데 문제는 그래도 생태계가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멸종이 되거나 거기 있던 그 동물 같은 게 싹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죠. 홍수. 옛말에 이런 말 있어. 불난 집에는 숟가락이라도 건져도 홍수 난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싹둑 내려가 버리니까. 혹시 마을이 홍수진 거 TV 같은 데서 본 적 있냐? 그냥 계곡되어 있지 않아? 그냥 계곡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돌 무더기만 남아요. 홍수가 지면. 집이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안 남아. 홍수가 지면. 불이 나면은 그래도 뭔가 남아있거든? 쇠붙이 돌덩이라도 남아있거든? 근데 홍수가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야, 많이 튀었어. 연필 돌리기 스킬이 아직 부족해. 너네 그 문방구 가면 연필 돌리기용 볼펜 팔던데? 몰라? 문방구 큰데 가면 연필 돌리기용 팔아요. 좀 끼고 양쪽에 균형이 맞아가지고 연필 돌리기 연습. 유튜브 못 봤어? 연필 돌리기 하는 거? 유튜브에 연필 돌리기 하는 것도 있어. 자, 그리고 댐 건설. 물에 싹 잠기죠? 완전히 생태계가 변해버리는. 야, 산이 물속으로 변하는 거야. 회복 불가. 개 간은 뭐야? 갈아 없는 거죠? 간척 사업은 우리나라 새만금 같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게 간척 사업이죠. 화석연료 과다 사용.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 화석연료를 쓰면은 그 근처에 이끼는 좀 남는데 지의류는 남아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지의류가 남아나지 않아요. 이런 거고.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 자체가 파괴되거나 환경이 오염이 돼버리면 거의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기름에 오염되면 거의 뭐 그냥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에 오염이 되면. 근데 특히 사람이 살기 편하자고 도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덮어버리죠. 정말 풀 한 폭이 못 자라죠. 여러분들 최근에 맨 땅을 밟아본 적 있어? 학교 운동장 빼고 맨 땅을 밟아본 적 있어요? 없죠. 난 시골 가면 일부러 텃밭에 들어가서 일부러 흙을 밟고 와. 네. 그리고 맨발로 논에도 한번 들어갔다 오고 그래, 여름에. 일부러. 주변에 아토피 있는 사람 많지. 시골 애들 아토피 별로 없어. 왜냐면 흙 속에 엄청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있거든? 그런 거 자꾸 접촉하니까 면역력이 올라와서 오히려 아토피나 이런 게 적어요, 시골 애들이. 그래서 아토피 심한 애들 시골로 가는 경우 많잖아. 몰랐어? 일부러 기생충 키우고 그래요, 몸속에. 기생충 알 먹어가지고 면역력 키우려고. 근데 그게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어. 야, 뱃속에 기생충 있어도 우리 몰라. 전혀 느낌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구충제 먹어서 죽여요. 나오는지도 몰라,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알을 새로 먹어. 알약으로 먹어, 알약으로. 알약으로 먹으면 우린 몰라. 그냥 약이라 그래서 줘서 먹었는데 기생충이 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은 좀 좋아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인간의 활동이 제일 문제야. 생태계 파괴에서.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문제. 외래종의 무분별 유입. 외래종이 들어오는 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이 사슬의 생태계가 깨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깨지냐면 얘는 천적이 없어요. 얘를 잡아먹을 애가 없다고. 없던 놈이 툭 뛰어 들어오면 얘는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도 다른 놈들이 얘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돼. 우리나라에선 가장 대표적인 게 황소개구리와 큰잎우럭. 그 베스라는 놈이죠, 베스. 베스는 생각보다 나는 먹어봤거든? 근데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원래 식용으로 외국에서 도입한 거야, 그거. 1970, 80년대, 70년대인가? 우리나라 먹을 거 부족할 때 외국에서 도입했는데 통일벼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굶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황소개구리라든가 베스, 블루길 안 먹으니까 이 양식하던 사람들이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야. 다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생태계로 풀려난 케이스예요. 근데 개구리, 황소개구리랑 베스를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맛있다. 베스가 육식성 어종이거든. 그래서 베스는 그 이렇게 민물에서 그 민물 매운탕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진짜 좋아할 거고, 나는 베스를 소금만 쳐갖고 구워 먹었거든. 괜찮더라고, 그거 쫄깃쫄깃한 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황소개구리는 구이랑 튀김을 먹었거든. 나는 튀김보다는 구이야. 연탄불에 뒷다리만 구워서 거의 닭다리야. 개구리가 커서 사이즈가 거의 닭다리야. 난 구이 하나 튀김 하나 먹었는데 어릴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 어렸을 때 뱀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거든. 개구리 안 먹어봤지? 개구리가 여름에 기력 떨어질 때 스태미너 식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한 1월 달쯤 돼서 한참 추울 때 있지. 그때 동네 청년들이, 응? 운멍이라고 있어. 안 오는 데 있어요. 물 솟아서 안 오는 데 있거든. 거기 가서 진흙 디비면 개구리들 나와요. 근데 겨울잠 자는 개구리는 속이 깨끗해. 똥이 하나도 없어. 기름기만 있어. 그거를 잡아다가 동네에다가 솥단지 걸어놓고 있지. 그거를 튀기든지 탕으로 끓이든지 해. 매운탕처럼. 그거 누가 와서 먹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있지. 겨울에 기력 떨어지지 말라고 그 동네 어르신들 겨울에 개구리 잡아갖고 동네 어르신들 먹고 애들도 좀 먹이고. 그러니까 한 끼 내진 두 끼는 동네 잔치를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마을 청년 한 10명이 돌아다니면서 운멍 몇 개 디비 타가지고 개구리를 양동이를 한 두 바퀴에서 잡아와요. 그 정도면 가마솥 이만한 거에 걸어가지고 마을 잔치하는 거. 한 그릇씩 먹는 거지. 근데 구워도 먹어보고 끓여도 먹어봤는데 개구리 먹으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기력 빠졌을 때 개구리만한 게 없다 그랬어. 거의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
저기 여름에 힘들다고 링거 맞는 수준은 돼. 거의 그 정도로 효과 좋아. 물론 링거처럼 그렇게 주사 맞고 즉겨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특히 더위 먹고 골골골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기력 회복하는 데는 되게 좋아. 개구리를. 그 뱀 개구리를 왜 자꾸 사람들이 잡아먹는지 몸에 좋다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개구리 잡아먹으면 돼, 안 돼? 불법이에요. 딱 한 종류의 개구리만 빼고. 황소개구리. 재래시장 가면 판다? 여기 장 서는 데 있냐 혹시? 요 근처에 장 안 서요? 마트밖에 몰라? 경기도의 3대 장 중에 하나가 저쪽 성남의 모란시장? 모란시장 그쪽에 있고, 그리고 어디 하나 있고 용인장이 경기도 3대 장 중에 하나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장터 바로 옆에 살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은 한 달에 2번 정도 장날 나가요. 그래서 식료품 사오고 그래. 가다 보면 개구리, 항상 황소개구리 한 이따만한 거 있잖아. 거기 이렇게 양동이에 넣어놓고 팔아. 잉어 가져와서 파는 사람도 있고, 잉어 파는 사람, 붕어 파는 사람, 메기 파는 사람, 응? 가물치도 있어, 가물치. 가물치 파는 사람, 황소개구리 파는 사람, 다슬기 파는 사람도 있고. 봄에 가면은 모종들 있잖아. 그 화분에 쓴 모종들. 그런 거 파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 나중에 쉬는 날인데 장날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에버라인 알죠? 응? 에버랜드 라인. 거기 김양장역에 5일 날짜가 5, 0으로 끝나는 날 있지. 5, 10, 15, 20, 25, 30 이런 날 김양장역에 와보세요. 거기 저기 먹거리도 많이 팔고, 응? 그 분식점도 와요. 장날 분식점도 들어오고, 그 포장마차 치고서 분식도 팔고, 곱창도 팔고, 메추리도 팔고, 메추리 알지? 메추리 구이 같은 것도 팔고요. 족발, 뭐 먹거리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 나중에 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전철 타면 쪼르륵 왔다 갈 수 있잖아. 근데 장날 나가면 한국말보다 중국말, 베트남말, 저기 아랍 쪽 언어,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려. 특히 중국어가 제일 많이 들려. 한국 사람들은 다 마트 가나 봐. 중국 애들이 진짜 많아.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 물건 사러 오는 애들이 중국 계열 애들이 되게 많아. 사기 국어가 들려요. 영어는 잘 안 들리고 이 중국어는 시끄러우니까 여러 군데 엄청 많이 들리고 좀 시끄럽다 싶으면 중국 애들이야. 진짜 뭐 곱창집에 좀 시끄러워 보인다 이러면 다 중국 애들이야. 이 근처에 장이 안 된다? 수원도 장이 있을 텐데? 수원은 사구장인가? 아, 저기 장날이 지역마다 조금 보통 5일장이 대표적인데 성남 모란시장은 4일 9일장이에요. 사구장이고 용인은 50장이고 5일 10일 날이 장이고 수원은 모르겠네. 내가 수원으로 장보러 한 번도 안 와봐갖고 모라는 무슨 일로 갔는데 장이 서서 내가 확실히 알고 한번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놀러 가보세요. 여기 수원에 분명 어딘가 장이 있을 겁니다. 5일장이 쓰든 9일장이 쓰든 한번 가보세요.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태계에 끼어들긴 끼어드는데 문제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들여왔던 이놈의 큰잎 베스는 식성이 너무 좋아. 지 몸뚱아리 반만한 것까지 잡아먹어요. 거기다 크기가 많이 크면 이렇게 크거든, 내가? 이거의 반이면 우리 토종물고기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진짜. 어마어마해요. 너무 잘 잡아먹어서 탈이야. 근데 먹어본 바에 의하면 꽤 먹을만한데 그 특유의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외래종이 문제지 미국도 문제예요. 미국은 가물치가 문제야. 가물치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백년어라고 있거든.
그게 가끔 영화 보면, 아니, 영화라는 거, TV 보면, 보트 지나가면 물고기들 막 뛰어오르는 거 있지. 그게 백년어라는 거야. 걔는 크면 미터 단위로 커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점프해갖고, 사람이 부딪히면 뼈 부러지고 그런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가물치. 그 가물치가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처음에 우리가 의심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여왔었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베트남 쪽에서 들어온 놈들이더래. 원래 미국에는 가물치가 없어요. 가물치는 폐어라고도 부릅니다. 즉 공기 중에서 숨을 쉬어요. 공기 중에서 비 오면은 이쪽 호수에서 이쪽 호수로 육지를 기어서 넘어갑니다. 비 오는 하루 종일 비 오면 하루에 거의 킬로미터 단위를 기어갈 수 있어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집 잔디밭에 비 오는 날, 뭐, 이따만한 괴물이 막 기어가는 거. 놀랄만 하지. 그래서 그거 없애겠다고 호수에 미국에서 독까지 풀었었어. 싹 죽이고, 어? 토종이고 뭐 싹 죽이고, 토종은 다른 동네에서 갖다가 넣겠다. 3년 후, 가물치가 제일 먼저 다시 시작돼. 가물치 죽이겠다 그러는데 멸종이 안 된 거야. 오히려 토종 애들만 싹 죽이고, 가물치만 남아요. 거기서 가물치가 생각보다 이동력이 너무 좋아서 옆 강으로 막 옆 호수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대. 거기다가 새끼를 여러 마리씩 알을 많이 까가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가물치. 가물치도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 어렸을 때 많이 잡아 먹었거든. 방죽에 물 빼면 가물치가 있거든. 그거는 가물치랑 잉어는 잡으면 근처에 그 임산부 있으면 가져갔어요. 임산부들 몸보신 시킨다고 가물치랑 잉어는 쭉 과가지고 임산부들 많이 먹였던 기억이 나요. 내가 어렸을 때 잡. 분명히 내가 잡았는데 내 입에 안 들어오고 딴 집에 가 있는 거야. 어디 갔냐고 물으면 누구네 집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누구네 이러면 이제 애가 있는 집일 거 아니야. 거기 동생 생겼다고 그래서 몸보신 하려고 갖다 줬다고. 나 그러면 어렸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 맨손으로 물고기 잡고 다녔거든. 야, 이거 물 빠져갖고 진흙탕 같은데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거 못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잡아오면은 남의 입으로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여름에 고기 잡아갖고 우리 꼬맹이들끼리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다 구워 먹고 그랬다니까. 초딩 때부터. 요즘 그러면 큰일 날 일이지.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뱀 깨구리 때려잡아가지고 야, 그 뱀을 때려잡아갖고 껍데기 벗겨서 구워 먹었어.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는 다 그러고 컸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알아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뭘 데려다 줘? 몇 학년까지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줬어? 3학년? 너는? 그쯤? 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전거 타고 혼자 학교 갔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응? 초등학교 5학년짜리 누나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학교를 갔어. 그것도 그 어린이용 자전거도 아니고 그 짐 싣고 다니는 큰 자전거 있지. 그거 타고 다녔어. 그것도 찻길 옆으로. 교통사고 안 난 게 참 천만다행이지. 근데 그때는 다 그러고 다녀서 그게 위험한지도 몰랐어.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 소리 나오지. 외래종 유입이나 혹은 생태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게 카이바르 공원이라는 미국의 국립공원 쪽이거든. 미국 거기에 그 사슴? 사슴을 보호하겠다고 늑대를 싸그리 때려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퓨마랜다. 퓨마랜. 맹수를 싸그리 때려잡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퓨마 개체수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사슴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없어졌지. 살타나서 개체수가 빨간색으로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와 사람들 보면 사슴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좋을 줄 알았지. 근데 어느 순간 개체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풀밭이 없어졌어. 사진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풀밭이 다 뜯어 먹어갖고 풀밭이 없어진 거야. 문제는 풀밭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사진 개체수가 원래 숫자보다도 더 적어지는, 원래 숫자보다도 더 적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 원인을 본 거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예 초원 자체가 회복 불능일 정도로 애들이 풀을 뜯어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초식동물이 있으면 초원이 황폐화돼서 사막화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방목이 사막화를 가속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이후에 퓨마를 다시 갖다 놨어. 퓨마를 다시 풀어놨어.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퓨마 숫자 있죠? 퓨마 숫자만 적당히 조절을 해. 퓨마 숫자가 좀 많아진다? 그럼 몇 마리 잡고. 가끔 감식원들이 퓨마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그러면 몇 마리 잡고. 최종 포식자만 조절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를 줄이거나 너무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지금 생태계를 함부로 컨트롤하다가는 환경이 개작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끝. 우리 4시 반까지 수업이지? 아, 나 자꾸 4시에 끝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착각하고 4시에 끝내? 왜 이렇게 기쁨, 야, 굉장히 하이톤으로 답변을 하는데? 원래 답변도 잘 안 하는 놈들이. 야, 요거 한번 봐봐. 요거는, 왼쪽 거는 무슨, 뭐라고 볼까, 여기서? 아, 은어끼리 텃세 부리는 거야. 뭐 부린다고? 이거는 텃세, 종, 내 상호작용이야. 뭐라고? 같은 종끼리니까. 근데 얘는 분서야. 뭐라고? 나누어 사는 거야. 오케이? 나누어 사는 거. 이거는 종간 상호작용이고. 아파트 한 동에 철수네 집, 영리네 집 있는 거 있지? 요거는 분서에 해당이 돼. 그런데 한 집안에 너 오빠가 네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못 들어오게 하지? 요거는 텃세야. 대신 오빠는 너 못 들어오게 하자. 이, 없나? 없더라도. 하여튼 생각만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싶겠지? 응? 혹시 동생 있나? 다른 방 쓰나? 보통 여자분은 여자분 중에도 잘 못 들어오게 하지 않냐? 내 방에? 안 그래? 너는 행제 있어요? 언니? 언니가 방에 막 들어와도 돼? 어? 그러면 좀 사이가 좋은 거고 보통은 뭐 서로 못 들어오게 하지 않나? 저기 자매들끼리 앙숙 심한 경우 많아. 방에도 서로 그런 건 텃세. 같은 종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철순의 집, 영인의 집은 분서에 해당이 돼요.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내신 문제를 낸 선생님이 있었어. 실제로. 재밌는 선생님이었지. 생물의 다양성. 5분만 쉬자. 목 아프다. 자, 생물 다양성 얘기할게. 이 문제는, 생물 다양성 문제는 거의 뭐 100%라고 할 정도로 내신에 꼬박꼬박 구분해서 나와요. 뭐뭐 구분하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얘기도 똑같이 통합과학 마지막 단원에 나왔던 얘기지. 기억나요? 거기서는 풍뎅이로 나왔니? 쥐새끼로 나왔니? 쥐 안에 유전 정보가 좀 다른 걸로 나왔죠. 쥐 색깔이 다르다는가? 응? 여기서는 풍뎅이 등딱지 모양이 달라요. 즉 같은 종류 나오고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네
다 사람이지. 우리 다 사람이지. 눈매가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 사람마다 얼굴 조금씩 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그래. 지문이 달라지지.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같은 종류 나오고 얘네들 소질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유전적 다양성을 뜻하는 얘기예요.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멸종을 잘 안 당해요. 환경이 바뀌면 그 많은 개체들 중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의 다 죽어도 그 몇 놈은 살아남을 수 있지. 멸종은 안 당했잖아. 근데 만약에 미생물처럼 모든 개체가 유전자가 다 똑같아. 그럼 환경이 바뀌면 다 죽어요.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멸종당하기 쉽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에 적응해서 멸종 안 당하고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종다양성. 이게 이제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종다양성을 잘 보면 저 안에 개구리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버섯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 도치도 있어요. 다 찾았어? 도치 못 찾았어? 고슴도치. 야, 고슴도치 몰라? 재래시장 가면 고슴도치 파는 사람들도 수원에 그 애완동물 파는 시장이 열려요. 나도 위치는 잘 모르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선생님 대학교 때 동기가 수원에 그 거북이 키워서 팔아먹고, 응? 그 고슴도치 사오고 막 그랬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었어. 대학교에 고슴도치를 뒀어. 근데 요만한 거 들고 왔는데 엄청 귀여워요, 고슴도치가. 위쪽은 따갑지? 뒤집으면 배 쪽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애가 고슴도치가 진짜 귀엽게 생겼습니다. 놓치고 문제가 있지. 여학생들한테 밀웜을 잘 먹어. 원래 먹는 시골에서는 고슴도치가 어디서 많냐면 참외밭 있지. 참외밭 가면 고슴도치 많아. 고슴도치가 참외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참외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슴도치 자주 보여요. 어렸을 때나 고슴도치 꽤 여러 마리 잡았는데 잡으면 어른들이 그 침을 뽑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신경통 있으신 분들 있지? 그거 찔러요. 그럼 이 독성분 때문에 통증이 덜 나요. 일종의 민간요법 같은 거. 근데 그렇게 놓으면은 꼭 아버지가 어디 갖다 두고 줘. 잡아다 놓으면 그 동네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침 좀 뽑아가고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있으면 아버지가 갖다가 누구 갖다 줘. 잡아먹으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 고슴도치 잡아먹는 거. 아니 다시 아예 미쳐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은 털이거든. 털이 그렇게 가지를 않는데. 근데 생각보다 애가 깨끗해요. 그래서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 고슴도치가. 요즘은. 그리고 애가 생긴 게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찢기는 거지. 그러니까 호주처럼 지가 와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호주도 고슴도치 죽는데 걔는 승질이 더럽잖아. 근데 도치는 아니야. 도치는 주인도 알아봐. 기르면은 지 먹이 주는 사람 알아봐. 되게 귀여워. 얘는 두꺼비 같지는 않아요. 개구리 같아요. 두꺼비하고 개구리 구별할 수 있어요? 두꺼비는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근데 건드리면 이렇게 머리 부분에서 독을 뿜거든? 근데 그 독이 남한테도 해롭지만 저한테도 해로운 독이야.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지. 두꺼비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 두꺼비 그 독 같은 거 하면은 눈썹이나 머리카락 콜라가 빠져요. 독성이 세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 생태계 안에 여러 종류가 나오는 종다양성. 뭐라고? 종다양성. 그리고 얘는 강도 있고 숲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 나왔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좋은 생태계입니다. 그래야 쉽게 환경이 변했을 때 멸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종족 자체가 한두 개체는 죽을 수 있어도 종족 자체가 멸종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야. 곡대리처럼 우리처럼 A, B, O만 있는 게 아니라 A, B, O 뭐 여러 종류가 있다. 대립 유전자 종류가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당벌레도 나왔지만 여러분 얼룩말 알아요? 얼룩말 무늬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야, 그 다 무늬 다 틀려요. 사진으로 비교하면 다 틀린데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사진으로 비교하면 다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거다. 그래야 적응력이 높아서 환경이 변해도 멸종 안 하고 적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이거 환경 변화와 유전적 다양성. 한 종류만 있으면 어떤 특별한 병이 생기냐 싹 죽어요. 싹 죽어버린다고. 이게 실제로 아일랜드 대기근의 원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4개의 국가의 연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예요. 사실 아일랜드는 100여 년 전만 해도 영국의 지금도 그렇지만 식민지입니다. 지금은 영국 하나로 쳐주는 것 같지만 불과 100여 년 전에는 그냥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에.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저기 베트남 뭐 이런 데 있지. 다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어요? 동남아시아 쪽 상당수가? 인도 이런 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감자 빼고는 싹 걷어갔다 그래요. 감자 빼고는 다 걷어갔대, 신기하게.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게 감자밖에 없지. 그러면서 감자 개수가 많이 열리는 품종 있지? 그거를 아일랜드 전역에 심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거의 반강제로. 왜? 그래야 지네들이 수탈을 많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일랜드 전역에 똑같은 한 종류의 감자만 몇 년째 심다 보니까 병이 생겨요. 지금도 그래요. 한 곳에 똑같은 농작물을 3년, 4년 키우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 한 1, 2년 농사를 짓다가 다른 거를 자꾸 바꿔야 돼. 그래야 거기에 병을 옮길 수 있는 애들이 그 토양에 정착을 못해. 근데 그 병이 도는 토양에다가 또 심으면 그 병 또 돌고 또 돌고 그래. 그러면 한 종류의 감자만 심었을 때 감자 잎 마른 병으로 감자가 다 싹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그 다음 농사도 한 3년 동안 흉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일랜드에 한 300만 정도가 굶어 죽는 상태가 거든요. 아일랜드 인구가 7만도 안 됐다 그러죠? 그 중에 300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아일랜드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영국에서 거절을 합니다. 영국 여왕이 7만 달러를 냈으니까 7만 달러 이상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이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아직도 독립운동합니다. 너는 몰라서 그렇지 아일랜드에서 사람은 아직도 독립운동합니다. 물론 격하게 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독립운동하고요. 007이나 이런 영화에 보잖아. 그러면 악당은 맨날 아일랜드 계열이에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영국 첩보를 두들겨 패는 애들 꼭 대사를 합니다. 야, 너 어느 쪽이야? 나 아이리시예요.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결국은 져요. 아일랜드는 아직도 독립운동. 저 감자 때문에 걔네는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바나나 먹죠? 씨앗육 바나나가 전 세계에 1종입니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먹는 바나나가 전 세계 한 종류라고. 그럼 여기서 문제. 무성생식으로 뿌리를 가지고 번식시킨 거거든? 유전 정보가 다 똑같아. 근데 얘네들의 기생하는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병이라는데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래서 현재는 이걸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발견되면 베어서 태워버린대. 지금. 근데 유전 정보가 다 똑같으니까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은 제로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지금 바나나 업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여차 잘못하면 어떻게? 바나나 농사를 전 세계적으로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바나나를 개량하겠다고
C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나나에 C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어쩌다 C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C를 찾겠다고 바나나 10만 개를 갈았습니다. 진짜 C 찾겠다고 바나나 10만 개 갈았어. 물론 혼자 갈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C를 3개를 찾았대. 바나나 10만 개 갈아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도 싹이 안 폈습니다. 망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야생 바나나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대요. 야생 바나나. 너네 우리나라에서도 벼가 한 종류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급자족되는 식량은 쌀 빼고 없습니다. 쌀 빼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쌀만 자급되고 나머지는 다 자급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 게 수입이 안 되면 쌀도 깐당깐당해요. 쌀도. 지금 뭐 빵하고 다른 거 많이 먹으니까 쌀이 남아 도는 거지. 쌀만 주식으로 한다고 치면 막 오히려 부족해요. 우리나라 솔직히 따지면 1980년도부터 쌀 생산량이 줄었어. 근데 지금 쌀은 남아 돌아. 왜? 다른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 쌀 먹는 식사량 자체가 좀 줄고 그 부식 종류를 많이 먹는 문화로 바뀌어가서 옛날에는 밥그릇은 지금 세 공기? 기본이 그 지금의 세 공기. 그 정도는 먹었죠. 왜? 나머지 줄 일이 없으니까 오로지 쌀로 영양분을 땡겨야 돼. 근데 그 쌀이 지역별로 다른 종류를 심어요. 혹시 너 쌀 어디 거 먹는 줄 알아? 엄마가 쌀 사러 갈 때, 응? 엄마가 쌀 사러 갈 때 어디 쌀 이렇게 살 거야. 선생님은 뭐 고향이 춤추니까 오늘도 형이 쌀 가져가라고 지난주도 요번 주 스케줄 전화왔는데 쌀가지 딱 지난주에 요 수업하는데 형 나 수업 중에 쌀가지가 이렇게 뜯어놓단 말이야. 딱 2,000쌀? 2,000쌀이 많이 유명하죠. 2,000 임금님 쌀. 실제로 옛날에 2,000에서 쌀은 수지 주어서 임금님한테 진상이 됐었대. 근데 그때 그 품종이 지금의 품종이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종류를 심어요. 왜? 저장니까. 그리고 몇 년 정도 키우잖아. 그럼 새로운 품종을 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봄에 모심을 때 보면은 어딘가 논에는 이렇게 품말 이렇게 박혀 있는 데 있거든. 그 품종이 다른 거로 심어서 걔네들은 100%그 농협 같은 데서 100% 수거해요. 걔네는 종자용이야.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종자 확보용으로 다른 품종을 이렇게 키워서 해마다 일부 지역에 일부씩 심어요. 그래서 특정 품종의 병이 돌잖아. 그럼 그 이듬해는 그 품종 안 심고 다른 품종, 병충해에 강한 다른 품종을 심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그 농업진흥청 이런 데 있지. 그 연구원들이 그 연구해서 올해는 이것이 아니고 이게 지역마다 좀 조금씩 다른 걸 심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나오는 쌀이 단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종류란만 심으면 작살 날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지?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다양성. 이거 외우세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종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 종풍부도라는 게 있고 종균등도라는 게 있거든. 종풍부도는 한 생태계에 몇 종류가 사느냐를 뜻해요.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으려면 종풍부도가 1이라도 높으면 높은 거야. 하나라도 높으면. 그런데 똑같은 종류가 살아? 그 다음에 종균등도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즉 개체수의 표준 편차가 적은 게 종균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종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밑에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지금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에 A, B, C, D 종류가 있어요. 종 A, 종 B, 종 C, 종 D가 있어. 그런데 A, B 지역, 가나 지역에는 네 종류가 다 살아. 다 지역에는 두 종류만 살아. 개체수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는 뭐 때문에? 종 풍부도가 가장 낮은 거야. 다지역, 나지역은 종풍부도가 4라고 치면 다는 종풍부도가 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숫자로 얘기하면 오케이?
즉 여러 종류 사는 놈이 종풍부도가 높아. 그러면 다보다 가와 나의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하고 나죠. 가하고 나는 어때? 똑같이 개체수 20마리씩인데 네 종류 다 있지. 근데 가는 5마리씩 있고 나는 한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개체수가 비슷한 가가 나보다 종균등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뭐 종 다양성을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보냐? 개체 종류 수를 봐. 종류 수가 많은 게 종 다양성이 높다. 둘째, 종수가 똑같은? 그러면 개체 수가 비슷한 게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유식하게 수학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새끼가 종 다양성이 높다. 오케이? 그럼 단 종수가 똑같을 때 얘기야. 쉽지?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요. 누가 종 다양성이 높은가를 묻는 문장 자체, 가나다 중에. 보통은 이거 3개 다 묶어서 얘기해. 이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물을 때 가나다 3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한 문장 정도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자, 여러 종류가 살려면 생태계도 당연히 다양해야겠지? 당연히. 이 중에서 여기 열대우림이라고 돼 있는데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어디가? 열대우림이 종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열대우림하고 사막하고 겹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열대우림하고 사막하고 겹쳤으니까 그 겹친 지역에는 종다양성이 높을 것 같지? 아니야. 열대우림이 제일 높아 그냥. 오케이? 사막은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고 농경지는 무지하게 떨어지는 지역. 농경지는 종다양성이 엄청 낮아. 일반적으로 몇 종류만 키워? 한 종류만 키운다고. 인위적으로. 농경지가 됐다? 종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생태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농경지는. 인위적으로 강제로 농약과 비료로 유지시키는 거지 생태계로 치면 굉장히 엽기적이고 불안정한 그런 상태야. 알겠어요? 종다양성이 무지 떨어지는 거야. 갯벌도 종다양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갯벌이 생산력으로 따지면 농지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물 종도 농경지보다는 수십 배 높아요. 물 들어왔다 빠질 때마다 애들 종류가 바뀌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종다양성이 높은 게 열대우림이다. 이거 외워두시고 농경지 종류는 종다양성이 무지하게 떨어진다.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여기 두 생태계가 인접한 두 곳은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하여 종다양성이 높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겹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갯벌 같은 데가 이제 또 특이한 케이스. 갯벌하고 습지가 굉장히 열대우림 다음으로 종다양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갯벌하고 습지를 보호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솔직히 갯벌하고 습지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좋은 곳이기도 해요. 갯벌은 흙 조금만 푸면 농경지로 바꿀 수 있고요. 흙 갖다 메꾸면 습지도 마찬가지. 어디더라? 수원 어디도 이거 습지 묻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온 데 있어요. 저 광교 어딘데? 거기 호수 비슷한 늪지 하나 메꿔가지고 그 원천 유원지 있던 자리 있지? 너네 원천 유원지 아니? 원천동. 거기 원래 유원지 있었어. 거기가 원래 습지였어요. 그 근처가. 근데 지금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왔잖아.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한다. 군집의 종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과 다양성을 유지한다. 즉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종 다양성이 높고 종 다양성이 높아야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평형은 기억하세요. 생태계 평형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돼서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쉽게 깨지지 않고 안정하게 유지됩니다. 먹이사슬은 위태위태한 거야. 생물 다양성 생물 자원. 왜 이 다양성을 왜 유지시키고여야 되냐? 간단해요. 이건 뭐 대충 보면 알 거야. 야, 사람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지? 먹는 거 100%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입는 거 거의 대부분 생태계에서 얻는 거예요. 입는 것도. 의식, 주 거의 다 생태계에서 나온다는 뜻이지. 의약품도 마찬가지. 의약품 지금 인간이 쓰고 있는 의약품 중에 뭐 일부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양이 천연 추출물이에요. 어떤 식물, 어떤 동물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서 약으로 만든 거지 없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종 다양성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의식주의 의약품까지 해결된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이죠. 너네 저기 개울가 가면은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푹 삶으면은 쌉싸름한 쓴물같이 이렇게 우러나오거든? 그게 두통을 줄여요. 진통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속쓰려. 그거 먹으면 속쓰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살리실산이거든? 살리실산은 두통을 제거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위염을 유발을 해요. 속쓰림을 유발한다. 그래서 아세트산하고 반응시켜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이게 화이자인가? 하여튼 어느 회사에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먹은 거야. 아스피린은 두통약의 대명사죠. 여러분들은 개보린 아나? 개보린이 아닙니다. 타이레놀은 이 성분은 걔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고 타이레놀이 이 아스피린 쪽이야. 아세틸살리실산. 주목이라고 나무 있거든요. 보통 주목 아니 혹시? 나무 종류? 주목이라고 요즘 학교에 요즘 열매 빨갛게 열려 있을 텐데 그 씨가 바로 보이잖아 겉으로. 밖에 빨갛고 먹어도 돼 그거. 그냥 먹어도 돼. 독성 없어요. 근데 특유한 냄새가 나. 그 냄새 성분이 항암제 성분. 팩솔이라고 불리는 항암 성분을 만들어내요. 페니실린은 너 너무 잘 알지? 그리고 여기 팔각화라는 거 있거든? 얘는 기생충을 그 구충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더라? 수박씨 있죠? 수박씨에도 구충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 먹을 때 씨 일부러 몇 개씩 깨물어 먹잖아. 그러면 기생충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초 이건 뭐 혈액암이라 그러는데 나도 일일초는 뭔지 잘 모르겠어. 청장고동은 무서운 새끼야. 한 마리가 뿜는 독이면 성인 5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야, 가다가 옆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속에 독을 풀어. 그럼 애가 심장은 뛰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 그 상태로 잡아먹어. 청자고동 독 한 방울이면 성인 5명을 죽인대요. 근데 그 독 가지고 진통제를 만들어. 약하게 만들었어. 마취제 같은 성분. 또 하나 양귀비라고 알아요 혹시? 양귀비 마약 성분이죠. 우리나라에 야생에서 양귀비가 생각보다 많이 크거든요.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우리 집에서도 양귀비를 키웠습니다. 동네에 그 텃밭 있지? 텃밭에 양귀비 한두 뿌리씩 키웠어요 다. 왜냐면 그 열매 있지? 열매를 따가지고 한 2개쯤을 한 주전자에 넣고 끓여. 물 한 주전자에 넣고 그거 마시면 신경통 치료에 좋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마약 단속 본격화하면서 있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잡혀갔다 왔어. 근데 동네 경찰들이 다 알아 몰라. 서로 다 아는 사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키우면 안 돼요 이러면서 방면을 해줬던 거지. 처음에 많이 잡혀갔대. 이제 이거 키우면 마약 사범인데. 그리고 초반에는 1970년 초반에는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 우리나라는 지금은 불법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불법이 아니게 됐죠. 이런 형식으로 생물 종다양성이 필요해요. 얘네가 멸종되면 더 이상 구할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하는 거 있지? 그것도 유전자가 있어야 재조합해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의 생물종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있는 유전자를 복제해서 다른 데 넣어주는 능력은 있어. 근데 없는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해요. 생물의 다양한 종류는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 제가 다음 주에는 늦지만